자, 안녕하십니까. 고1 현대문학 문학편, 오늘은 112페이지의 하회 별신구 탈놀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일단 하회는 지역명이에요. 지역명이고, 경북의 그 안동에 하회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하회탈 같은 거 많이 봤을 텐데, 이 예전에 이 경북 안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산속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뭐 도산서원 있고, 막 이황의 근처에 이황의 생가 있고, 그리고 류씨 가문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유성룡도 있고, 유성룡의, 그러니까 임진왜란 영의정을 했던 유성룡의 후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시민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이 워낙에 산속에 있기 때문에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피해를 좀 피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의 문화가 좀 뿌리 깊게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양반의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것은 양반이 그 지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해왔었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양반에 대한 불만들이 좀 쌓여 있었겠지. 그런 것들을 풀어낸 게 이 별신구 탈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양반에 대한 뭐 조롱과 풍자 이런 것들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슨 오광대 놀이라거나 뭐 꼭두각시 놀이라거나 이런 것에서도 많이 있어요. 이 별신굿의 굿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굿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귀신을 뜻하는 거예요. 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마을이 사고가 없게 무탈하게 지내기를 신에게 빌고, 그리고 그러니까 풍작을 기원하는 그런 굿을 할 때 했었던 그런 놀이라고 해요. 탈놀이라는 건 가면극이라는 뜻의 가면극. 가면을 쓰고 공연을 했었던 거지. 이 가면을 쓸 때 몇 가지의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가면을 쓰면 신분이 누군지 밝혀지질 않잖아. 그러니까 이 가면극을 통해서 지배계층 혹은 뭐 이 탈놀이의 어떠한 비판이 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자유롭게 가능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은 민속극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도 이제 민속극에 해당하는 거고, 민속극이라는 건 연원은 알 수 없지만,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전부터 평민이 즐겼던, 평민이 창작하고 향유했었던 그런 평민의 극문화, 극장르인 거지. 그러니까 평민이 지어 불렀던 뭐 뮤지컬, 평민이 지어 불렀던 연극,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몇 가지 이 민속극에는 특징이 있는데, 일단 민속극은 어디서 행해지느냐? 마을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마을의 공터 같은 데서 행해지거나, 뭐 시장의 공터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진 다음에, 거기서 시작이 된 다음에 마을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마을의 길거리를 이렇게 가면서 함께 놀고, 이런 식으로 연행이 됐었어. 무슨 뜻이냐면, 민속극의 형식적인 특징은, 무대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대가 없기 때문에 무대 장치도 없어요. 지금의 극을 생각을 해보면, 연극은 다 같이 봤을 테니까, 무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배우들이 공연을 하고, 그리고 관객들이 여기 이제 앉아있지. 무대와 관객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까맣게 불이 꺼져 있고, 여기에서만 이제 조명을 이렇게 딱 때려갖고,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 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무대는 이렇게 완벽하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소품을 다 갖춰 놓지는 않지만, 소파가 필요하면 뭐 소파를 갖다 놓고, 뭐 책상 등이 필요하면 이렇게 등을 하나 갖다 놓고,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 민속극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야. 워낙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대 소품 같은 거, 장치 같은 건 다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서로의 합의하에 무대 장치도 없고, 무대도 없고, 소품도 특별할 게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있다 치는 거야. 관객과의 합의된
약속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별신구 탈놀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기에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거처를 뭐 숙박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는 그런 숙박할 수 있는 거처 뭐 주막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듣고 봐주는 거지. 그런 게 민속극의 특징이었어요. 또 다른 특징은 이 연주를 하는 악공이라거나 아니면 구경을 하고 있는 관객이라거나 관객이 참여가 가능한 거야. 다시 현대극으로 보면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가 관객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는 이런 것은 약속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재현하고 있는 사건을 엿보는 거거든. 엿보는 사람한테 뭔가 물어보면 이 엿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지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없는 셈 치고 그냥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정통의 이 연극의 특징이라면 민속극은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이 민속극은 연극은 아니에요. 뮤지컬에 가까운 거지. 춤과 노래와 그리고 연기가 함께 있는 그런 형태가 민속극이었다. 그러니까 종합예술이었던 거예요. 이런 게 형식적인 특징이라면 내용상의 특징도 있는데 이 내용상의 특징은 주로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와 비판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거리라거나 혹은 뭐 구슬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평민들이 모여있고 뭐 장터라고 하면 막 북적북적 할 때고 굿도 막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라서 그래서 이 평민들이 좀 이렇게 업돼 있는 상태인 것이 업돼 있는 상태에서 지배계층을 막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연극을 이렇게 뮤지컬을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좋았겠지. 이미 업돼 있는 상태니까 약간 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와 비판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풍자와 비판은 지배계층에 대한 이 지배계층 대상의 희화화의 방식을 주로 써요. 그러니까 주로 이 민속극이 아니라면 당시에 이 극을 즐겼던 평민들이 양반이 나오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굽신거렸겠지. 양반이 때리면 맞아야 하고 양반이 내놓으라면 달라고 하면 내놓아야 하는 그런 지배 피지배 관계였는데 이 민속극 안에서만은 이 양반들, 자신을 괴롭히던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양반들을 웃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웃기게 만드는 게 하회탈이라는 게 이렇게 주름이 막 이렇게 져 있는 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이렇게 웃고 있긴 하지만 좀 약간 기괴스러울 정도로 우스꽝스럽거든. 탈, 그리고 행동,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 양반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려면 일단 비속어도 좀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뭐 거친 행동, 말 이런 것도 좀 해줘야 하고 당연히 뭐 과장이나 언어 유희나 이런 식의 방식들을 썼겠죠. 이 해외 별신구 탈놀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양반들은 그럼 이걸 왜 내버려뒀을까? 이 별신구 탈놀이 같은 걸 하면서 자기들을 굉장히 조롱하고 막 비판하고 우습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양반들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지. 혹은 거기서 함께 즐겼을 수도 있어. 저거는 뭐 나를 흉내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즐겼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것을 용인했었던 거예요. 이것들을 모두 용인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이 별신구 탈놀이 같은 것들을 즐길 때는 그래, 양반 우리들을 욕하고 막 우습게 만들고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쥐락펴락하고 이런 거 다 해라 라고 용인해 주는 거야. 왜 용인해 주냐면 만약에 이런 걸 용인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양반들이 억누르기만 한다면 그러면 평민들이 난을 일으켜 버린다는 거지. 실제로 막 마음에 안 드는 양반집에 가서 낫으로 막 난리를 피우는 이런 일들이 당시에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탈놀이를 통해서 한바탕 양반들을 이렇게 씹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탈놀이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양반들이 요구하는 부당한 혹은 부조리한 그런 좀 과한 그런 억압 같은 것들을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나를 막 때리고 괴롭히고 하지만 이 별신구 탈놀이를 떠올려하면서 에이씨 양반 그지 같은 것들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다시 그 사람들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거지. 양반들은 그 점을 좋아했었던 거예요. 지배층에 대한 불만을 잠시나마 해소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집의 관계가 더욱더 굳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양반들 나름대로 하야 별신구 탈놀이가 자신의 지배계층의 이 기득권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이 똑똑한 양반들이 몰랐겠어? 당연히 알았겠지. 그러니까 그래 한번 놀아라 하고 허용을 해줬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과거에만 적용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이 피지배 계층은 그 나라 혹은 그 집단, 그 사회의 지배 계층을 이렇게 조롱하고 풍자하는 그런 축제 같은 것들을 열기도 해. 페스티벌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축제에서 언제나 이렇게 지배층을 비꼰다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지배계층도 다 허용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들은 어떤 식으로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는지, 양반들의 어떤 점을 조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하야 별신구 탈놀이는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과장은 양반 과장입니다. 양반과 선비가 어떤 식의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지문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초랭이 양반요 얼른 나오소 하고 초랭이가 이제 양반을 부르는 거죠. 그럼 양반이 나오겠죠. 이 소설이든 극이든지 간에 서사 장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양반이 등장하면 양반을 둘러싼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거예요. 양반요 얼른 나오소. 굿거리, 장단을 얘기하는 거죠. 장단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박자, 리듬을 탄다는 것은 이게 비트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이제 춤을 추게 되겠지. 양반은 8팔자 황새걸음으로 등장춤을 추며 등장한다. 이렇게 팔자를 걸으면서 등장춤을 추며 등장하는 거죠. 초랭이는 연신 바쁘게 쫓아다니며 부산을 떤다. 그러니까 초랭이는 그래서 노비니까 양반들을 옆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런 식의 연기를 펼친다는 거지. 양반과 선비가 무대 중앙에 위치하면 초랭이가 뛰어나온다. 묘사하자면 양반 뒤에서 양반 흉내를 내고 분의 흉내를 내고, 분의는 여자예요. 이 앞으로 나오게 될 양반과 선비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뜻합니다.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분의 흉내를 내고 분의 치마를 들치는 등등. 그러니까 양반 뒤에서 양반 흉내를 내, 분의 흉내를 내고 분의 치마 막 들쳐. 그러면 이 양반 분의 사이에서 초랭이가 막 까불고 있는 거지. 그걸 보면서 이 관객들은 야 신난다 막 이렇게 약간 그 텐션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선비는 반대쪽에서 분해를 데리고 등장한다. 양반요 나온 김에 서로 인사나 하소. 그러니까 양반과 선비가 이제 인사를 해라 라는 거지. 여보게 선비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 예 그러시더. 양반과 선비가 서로 절을 하려고 할 때 초랭이가 양반 머리 위에 엉덩이를 돌려대고 선비에게 자기가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서로 그 사이를 이제 초랭이가 끼는 거야. 그러니까 초랭이가 인사를 하면서 초랭이의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양반의 머리에 가서 닿게 되는 거지. 얼마나 이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당시에 노비인데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양반을 조롱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을 조롱하는 이 주체가 초랭이잖아. 그러니까 관객들은 초랭이의 입장에서 양반과 선비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랭이가 관객들의 정서와 태도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인물인 거지. 주체적으로 양반과 선비를 조롱하는 인물이 초랭이에요. 헤헤 니 안니께요. 예끼 이놈. 저놈의 초랭이가 버릇이 없구먼요. 암만 갈채도 안 되는 걸 별 도리가 있나. 갈채도는 가르쳐도라는 뜻이에요. 암만 가르쳐도 안 되는 걸 별 도리가 있나. 아니 그래가지고 이마에 대쪽 같은 걸 쓰고 양반이라 카나. 이 이마에 대쪽 같은 걸 썼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썼다는 거지. 근데 이 노비도 하나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양반이라고 합니까? 라고 이 선비가
버릇없는 초랭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양반의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 인사, 나도 인사, 인사하기 마찬가지인데 무슨 상관이 있게요? 이것은 만약에 이 초랭이가 선비에게 아니 지도 혹은 양반에게 지도 인사, 나도 인사 서로 인사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한다면 양반이나 선비가 바로 초랭이에게 징벌을 하겠지. 버릇없다고. 이거는 이 양반과 선비가 이렇게 있고 초랭이가 이제 여기 있을 거예요. 초랭이 관객들이 이렇게 둘러 있겠지. 관객들이 초랭이가 이 양반 대신 인사를 한 다음에 가르쳐라 못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 초랭이가 관객들에게 하는 말이야. 아니 지도 인사했고 그러니까 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도 인사, 나도 인사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이 관객들이 깔깔깔 웃었겠지. 그리고 이렇게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아. 그런데 이 관객들에겐 들려. 그렇게 하는 혼잣말을 방백이라고 부릅니다. 방백. 이따가 그 연극이 나올 때, 연극과 그 드라마 대본이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방백은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등장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는 혼잣말을 방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사건의 진행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뭐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방백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쓰는 것이 방백은. 내면을 묘사하는데,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방백이 사용됩니다. 그래, 내가 양반 아니고 또 뭐로? 여기에 내보다 더한 양반이 어디 있노? 선비는 부내를 부르고 자리에 앉는다. 양반도 앉는다. 부내는 가만히 선비에게로 가 선비의 어깨를 주무른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선비는 부내가 주무르는 손을 어루만져. 막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지. 양반이 보란 듯이 다정스레 대한다. 어루만지고 막 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양반은 선비의 그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왜 그럴까? 양반도 부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선비가 이제 부내는 나랑 친해 이렇게 좀 과시를 하고 있고, 양반은 그걸 보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걸 보면 양반은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초랭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반요, 어깨 주물러 줄까요? 하고. 그러니까 초랭이는 지금 부내를 질투하는, 선비와 부내 사이를 질투하는 양반의 마음을 알아. 그런데 선비가 어깨를 주무르고 있는 거야. 선비가 마사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네가 부러워하는 거냐? 그럼 내가 주물러 주겠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초랭이는 남자잖아. 남자가 이렇게 남자 몸 만지는 거 남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롱인 거지. 근데 양반의 오냐 소리에 왜 오냐라고 할까? 분해에 대한 질투다라는 걸 이 양반은 드러낼 수 없어. 이 양반의 체면에 금이 가는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그 분해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지. 이런 게 위선이에요, 위선. 오냐 소리에 초랭이는 분해를 흉내내듯 양반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무릎으로 양반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누르다가 무릎으로 이렇게 짓누르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프겠지. 양반이 아파. 그러면 보는 평민 관객들은 즐거워지는 거야. 아이쿠 이놈 어깨 부서질라. 초랭이는 뒤로 나뒹굴어진다. 다시 일어서서 양반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치려는 행동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또 관객들은 좋아하겠지. 양반을 조롱하는 이 초랭이의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걸 통해서 관객들은 웃게 되는 거지. 부내는 어깨 주무르는 것을 그만두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 양반요, 양반 어른요. 이놈 오늘따라 왜 이리 쓰담노?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이런 거야. 세상 참 별꼬라지 다 볼 시대에 아까요, 중놈이 분해하고 요래요래 춤추다가 중이 분해를 차고 저어짜로 갔자니껴. 그러니까 중이, 그러니까 그 절에 있는 승려, 스님이 분해하고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야. 이거는 그 앞에 마당에서 파계승 마당이라는 이 마당이 있는데, 이 중이, 스님이 당시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인지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앞에 등장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이래이래 춤추다가 중이 분해를 버리고 저쪽으로 가버렸다 라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런 일이 상당히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 양반댁에서 늦도록 아무리 기다리고 막 그래도 아들이 없었을 때
그때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이 양반의 며느리들이 이렇게 절로 갔단 말이지. 절에서 기도를 해. 기도를 한 다음에 돌아오면 희한하게 이제 애가 생겨요. 근데 그 애가 과연 누구의 애가에 대한 의문이 늘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양반이, 그러니까 그 며느리와 이 승려 사이에 태어난 애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양반 댁에서 며느리를 절대로 절에 보내지 말아라. 이런 식의 말이 이렇게 통용됐었거든. 그만큼 승려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회가 이제 조선의 후기 시대였었던 거지.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 망측한 세상이로다. 부내는 이때 중을 유인하며 마당을 이끈다. 둘이 무대 중앙에서 마주보게 되면 중은 부내와 함께 노는 춤을 춘다. 춤의 끝부분에 초랭이가 등장하여 둘이 노는 것을 유심히 살피다. 중이 부내와 어울려 춤을 춘다는 사실에 배꼽을 잡고 웃으며 대굴대굴 구른다. 그러니까 초랭이가 지금 중이 여인과 함께 춤을 추는 중의 이런 도덕적 일탈에 대한 행동을 초랭이가 비웃고 있는 거지. 근데 초랭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객들의 정서와 태도를 이끄는 인물이거든. 주체적으로 그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을 하면서, 지배계층을 비판하면서 관객들이 그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웃는 것을 이렇게 이끄는 인물이 초랭이에요. 그러니까 초랭이가 중과 부내가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는 걸 보고 배꼽을 잡고 웃는다라는 것은 관객들이 그들을 향해서 웃음을 지어라 혹은 웃어라, 크게 웃어라라고 유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랭이에게 발각된 중은 부내를 등에 메고 불이 나게 도망간다. 이때 부내가 신고 있던 꽃신이 벗겨져 버린다. 초랭이는 이들이 사라진 뒤에 정신을 차렸으나 두 사람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 둘이 이제 가버린 거예요. 헤헤 우습대이 우스워 세상 이런 일이 다 있노. 근데 중놈하고 부내하고 어디로 갔노? 누가 중놈하고 부내하고 어디로 갔는지 본 사람이 있니께요? 꽃씨는 이 누가는 누굴까? 관객들을 얘기하는 거야.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관객의 참여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꽃신을 발견하고 요게 뭐로? 초랭이는 그것이 꽃신인 줄 모르고 무엇인가 살피다가 살짝 건드려보다 놀라 뒤로 물러난다. 꽃신이니까 부내가 신던 신이겠지. 그래서 지금 초랭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중과 부내는 이미 퇴장했단 말이지. 이 파괴승과 부내는 이미 퇴장을 해서 춤을 추다가, 그런데 초랭이가 꽃신을 발견하고 꽃신은 누구 거지? 라는 이 대사를 하면서 관객들이 다시 꽃신, 즉 중과 부내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살짝 건드려보다 놀라 뒤로 물러난다. 두 번 정도 물건을 살핀 후 그제야 꽃신인 줄 알고 살며시 접고, 중놈하고 부내하고 노다 빠져놓고 간 꽃신이구나. 아이고 고아리 하고 꽃신을 꼭 껴안는다. 이것도 이 냄새나는 신발을 껴안는 것 자체가 코미디 웃음인 거지. 보소 이거 이쁘죠? 이거 줄까요? 안 되니다 하고 이제 관객의 참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줄까요? 그러니까 나 주이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 니 줄까? 안 돼. 이렇게 계속 관객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속극의 특징인 거지. 헤헤, A고 중하고 부내하고 춤추고 노는 세상인데 이게 바로 타락한 시대상,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지. 나도 임해나 불러 춤이나 추고 놀아야 될다. 임해가 입장하는 곳에 가서 야야 임해 이놈아 얼른 나오니라. 왜 그러 이놈아. 상세는 국거리로 몰고 임해는 무대 중앙으로 비틀춤을 추며 등장하고 초랭이는 임해의 춤을 흉내내는 등 마당을 재미있게 이끈다. 초랭이가 임해 이놈아야 니는 왜 맨날 비틀비틀 그노 이놈아야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니는 와 촐랑촐랑 그노 이놈아야 촐랑거리는 흉내를 내다 넘어진다. 이런 게 전형적인 슬랩스틱이지. 이거는 비판과 풍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조롱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웃기는 부분인 거지. 아이고 아이고 궁디야 아구야 애 등신아 머리를 쥐어받고 일으켜준다. 임해야 아까 중놈하고 부내하고 요래요래 춤추다가 내가 나오니까 중놈이 부내를 차고 저짜로 도망갔잖아. 뭐랄까 아이고 우습대이. 야 초랭아 이놈 거기서 촐랑대지만 말고 저기 가서 부내나 찾아오너라. 이제 양반이 다시 초랭이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부내를 찾아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초랭이는 야 하고 예 하고 부내를 데리러 쫓아다니지만 어느새 부내는 양반 뒤에 와 있다. 선비는 몹시 언짢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부내가 양반에게 가 있으니까 똑같이 부내를 좋아했던 선비는 다시 이 둘 사이를 질투하게 된 거지. 부내 여 왔자니까요. 부내는 양반 뒤에 대고 복한다. 아이쿠 깜짝이야 귀청 떨어질라 오냐 부내라. 다시 초랭이는 관중들과 함께 부산을 떨고 선비는 연신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부내는 양반의 어깨를 주무르다 말고 양반의 머리에서 이를 잡는 신용을 한다.
초랭이가 이를 보고 헤헤 양반도 이가 다 있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은 노빌보다는 평민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많이 씻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니까 이 같은 건 없어야 정상이에요. 양반이 이까지 있어. 평민하고 똑같아. 똑같이 막 더러워. 이걸 통해서도 또 평민들은 또 통쾌해했겠지. 양반과 선비가 모두 일어난다. 선비는 일어나면서 예끼 교환지고 라며 심경을 토로한다. 양반이 오냐 부내라 어흠 국추단풍에 지체후 만강하오시며 보동댁이 가만히 들어 자동 양반 문안들이오. 이거는 그 인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한자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지. 양반계층, 양반과 선비는 아무래도 좀 더 이 한문투의 어투를 많이 쓰는 게 특징이겠죠. 문어체를 쓰고 분해, 복, 또 복하고 복, 그러니까 분해는 복밖에 대사가 없는 거지. 예, 분해야 그래 우리 춤이나 한번 추고 놀아보자. 양반이 이제 분해에게 수작을 걸고 있는 거지. 우리 같이 놀자 하고. 상쇠의 가락에 받쳐 양반, 선비, 분해, 초랭이가 어울려 노는 춤을 추며 마당은 곧 흥에 넘친다. 그러나 양반과 선비는 분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여 춤은 두 사람이 분해와 같이 춤추려는 내용으로 이어져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부분을 보면 선비가 분해를 좋아한다, 양반이 분해를 좋아한다 이런 식의 말은 없어요. 그냥 행동이 약간 질투를 하는 그런 행동만 있을 뿐이지. 막상 춤을 추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서로 춤을 추려고 막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야. 선비와 분해가 춤을 추고 있으면 양반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양반과 분해가 춤을 추고 있으면 선비가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무관심한 척했지만 사실은 분해의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경쟁을 하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인 거지. 춤은 두 사람이 분해와 같이 춤추는 내용으로 이어져 간다. 분해는 요염한 춤을 추며 양반과 선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두 사람의 심경을 고조한다. 이것을 간파한 초랭이는 양반과 선비를 싸움 붙이려는 계략을 꾸민다. 우선 양반에게가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이에 양반은 초랭이가 시키는 대로 선비에게로 글을 드리고 그 무언가를 얘기하면 선비는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다. 이것도 이 관객을 그게 참여시키는 행위이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한 발짝만 내리면 관객들이거든. 그러니까 무대와 이 관객들 사이에 구분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를 기회로 양반은 분해와 춤을 추게 된다. 관중 속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찾던 선비는 분해와 어울려 춤추는 양반을 보고는 속았다라는 생각에 노발대발하여 양반을 부른다고 이제 막 싸우고 이런 게 되겠지. 이 민속극도 그렇고 판소리도 그렇고 이 민속극과 판소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중적 언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이중적 언어. 두 가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체의 한문투의 언어가 나오고 비속어와 일상의 구어체의 언어가 나와요. 얘네들이 이제 양반과 선비, 양반 계층이 쓰는 언어이고, 요게 이제 서민 계층이 쓰는 평민 계층이 쓰는 언어인 거지. 두 가지 언어가 동시에 드러난다라는 건 이게 뭐 배우가 양반, 그러니까 그 인물이 등장인물이 양반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등장인물이 양반이니까 양반의 어투를 써야겠지. 그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민속극을 즐겼던 계층 중에 양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반은 이 민속극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 기왕 허용하기로 했으면 이 재밌는 걸 자기도 보고 이제 즐기면 좋잖아. 근데 양반이 아무래도 위선적이고 자신의 체면을 좀 중시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비속어로만 이게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대사들을 보면 그걸 보고 웃으면 그럼 약간 채통이 떨어지는 거지. 위신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양반까지도 이제 그 향유 계층으로 포함을 시키려면 이 문어체의 한문투의 양반의 어투도 그러니까 만드는 쪽, 공연하는 쪽에서는 쓸 필요가 있었어요. 왜 양반을 참여시키는 게 이 창작계층, 창작자들에게 좋냐면 양반들은 돈을 주거든. 평민들은 돈을 주지 않아. 웃고 즐기고 떠들지만 평민들은 뭐 줘봤자 뭐 쌀, 뭐 한 바가지, 뭐 생선, 뭐 두 마리, 뭐 이 정도밖에 안 주지만 뭐 가끔씩 돈을 주겠지만 양반들은 무조건 이렇게 돈을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양반들한테서도 인기를 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반요 양반요 얼른 나오소. 기역을 봐야지. 아니 그래가지고 이마에 대쪽 같은 걸 쓰고 양반이라 하나. 이거는
선비가 하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양반의 태도에 대해 힐난하고 있다. 그쵸. 지금 초랭이가 인사를 인터셉트 하면서 가로채면서 이 둘을 좀 화나게 했지. 그러니까 선비가 양반에게 제대로 해라. 버릇이 없다라고 하니까 양반이 가르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못하고 양반이라고 하나? 라고 양반을 비난하고 있는 거지. 니은 선비는 분해가 주무르는 손을 어루만지며 양반이 보란듯이 다정스레 대한다. 이 부분은 분해를 사이에 둔 선비와 양반 간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죠. 양반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으니까. 디귿 중놈이 분해하고 요래요래 춤추다가 중이 분해차고 잡자로 가짜니까. 이 부분은 이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했지. 또 초랭이가 분해랑 중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요약적으로 전달해줬지. 이게 요약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사건의 이 시간의 길이를 보면 분해가 중과 처음 만나. 중과 분해가 서로 막 좋아하게 돼. 그러다가 중이 분해를 버려. 이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습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요약적 전달, 요약제시라고 해요. 중과 분해가 심상치 않은 관계임을 보여준다. 둘이 뭐 춤추고 놀았으니까. 리을 촐랑거리는 흉내를 내다 넘어진다. 아이쿠 궁디아이구야는 이매가 초랭이의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그의 상전인 양반을 희화하고 있는 건가? 아니지. 초랭이를 놀리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 이매가 넘어짐으로써 얻는 효과는 뭐야? 관객들이 웃는 건데 이 웃음은 순수한 웃음, 슬랩스틱을 통한 웃음이라고 했었죠. 양반의 희화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음 오냐 분해라 국추단풍에 지체후 만강하옵시며 부동되게 가만히 들어 차동 양반 문안들이오. 요는 양반이 자신의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 어려운 어휘를 남발하고 있는 부분, 이중적 언어가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이 보기는 가면극의 극적 형식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끼리 묶인 것은, 이게 민속극은 워낙 이 현대의 연극과도 다르고 현대의 뮤지컬과도 좀 달라요.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 현대의 서사극이라고 하는 실험극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한데, 그 실험극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예, 민속극의 장르적인 특징이 반드시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배우와 악공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이 배우와 악공이 대화를 나누는 건 사실인데 사실 여기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속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건 선비가 관객들 사이로 들어가서 뭔가를 찾는 데서 알 수 있죠. 배우의 대사나 몸짓 등으로 극중 장소를 나타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속극의 특징이긴 한데 여기에는 없어요. 배우가 관중에게 말을 건네 관중의 반응을 유도한다. 이 초랭이가 꽃신을 들고 이거 줄까요? 안 줘요. 이런 게 이제 말을 걸고 반응을 유도하는 부분인 거지. 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세요 하고 손을 이렇게 닿는 순간 안 줘요 라고 했겠지. 그럼 또 그 장면을 보는 관객들은 또 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니은과 리을이다 라는 거 4번.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해 봅시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에서 민중들이 연행한 전통 가면극이다. 탈놀이의 등장인물들은 해학적인 언행을 통해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데 이는 지배계층을 희화화하면서 그 허구성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러니까 해학은 웃음을 얘기해. 웃음. 웃기는 언행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그것은 지배계층의 희화화, 허구성의 폭로, 풍자 여기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민중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등장인물의 언행을 보면서 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등장인물 누굴까? 초랭이겠지, 초랭이. 무지하고 위선적인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는다. 따라서 탈놀이에는 그 시대 사회상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그 시대의 사회상이라는 건 지배, 피지배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해와 어울리는 중의 일탈적 행동에는 타락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군. 그렇지. 중은 승려의 가장 큰 지켜야 할 덕목이 뭡니까? 이 속세의 욕망을 끊어내자라는 거죠. 그럼 속세의 욕망이 뭐야? 부자가 되고 싶어. 뭐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 술 마시고 취하고 싶어. 여자 만나고 싶어. 이런 것인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끊어내는 게 승려인데, 근데 이 중은 분의 이 여인과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중의 당시 종교계에 타락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지. 굿거리 장단에 맞춰 비틀춤을 등장하는 이매는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겠군. 슬랩스틱이에요. 이렇게 비틀거려서 가는 건.
양반에게 이의가 있냐고 양반을 조롱하는 초랭이의 언행에서 민중들은 초랭이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느꼈겠군. 그러니까 이 초랭이가 양반을 먼저 조롱을 해. 그러면 이 관객들이 따라서 웃으면서 조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객들은 초랭이 따라가면 되는구나. 초랭이가 바로 우리와 같은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초랭이는 분해와 공모하여 분해를 차지하기 위한 양반과 선비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지배계층을 희화화하고 있군. 이게 이 초랭이가 분해를 사이에 둔 양반과 선비의 이 갈등을 부추기긴 해. 그래서 막 그 선비에게 뭔가 시켜서 양반과 분해만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걸 본 선비가 이 엄청나게 큰 질투심을 느끼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분해와 이 계략을 꾸몄다라고까지는 읽을 수 없어요. 그런 장면이 없어. 분해의 대사는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는데, 복밖에 못하는 인물인데 공모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적도 없고, 중이 분해와 어울리는 세태를 비난하면서도 여인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 못하는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군. 그렇죠? 양반도 분해 좋아하잖아. 근데 중이 분해 좋아했다고 양반이 그렇게 막 중을 비판하고 그러면 자신과 똑같은 처지인데 말이지. 이것이 바로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답이 4번. 자, A부터 E 중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거 찾아봅시다. A. 방백은 현대 연극의 대사 가운데 하나로 작중 인물이 말을 하지만 관객에게만 들리고 무대 위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는 대사를 말한다. 이 방백 얘기하는 거죠. 예컨대 분명히 상대방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경멸감을 드러내는 등 일반적인 대화의 내용과는 달리 작중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주로 쓰인다. 이것이 바로 아까 방백이라고 했었던 그 부분이죠. 지도 인사 나도 인사라고 하여 하는 부분,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 인사 나도 인사하기 마찬가지인데 무슨 상관이 있게요? 이게 바로 이 지도 인사 나도 인사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비와 양반의 반응이 없어요. 그거는 못 들었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방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두 가지의 대사는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두 작품은 파수꾼과 뿌리 깊은 나무인데, 이 파수꾼이 이제 현대극에 해당해요. 아까 얘기한 실험극에 해당하는데, 일단 그래서 우리는 연극과, 그러니까 희곡과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한 이 장르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희곡은 연극의 상연이에요. 연극을 올린다는 뜻이야. 를 전제로 한 그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희곡만 썼다라는 것은 이 작품의 절반만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출가와 다른 이 연극의 스태프들과 그리고 연기를 할 배우들 그리고 관객까지 이 참여하는 그 연극 하나가 완성이 돼야 이 이야기, 이 문학은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희곡은 사실 우리 같은 이런 독자들을 위해서 쓴 그런 문학은 아니고, 희곡은 연출가, 특히 배우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연기를 해주세요. 이런 식의 것들인 거지. 그래서 희곡은 절반의 문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희곡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서술자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시문 같은 걸로, 지문 같은 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의 심리는 지금 어떻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서술자가 없어요. 그는 어땠다, 나는 어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그 연극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 나는 어쨌다, 1986년 그때는 이런 시기였다 이런 식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들 이제 나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은 이제 해설 혹은 나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해설을 해주는 사람조차도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서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떠한 1인칭 주인공 시점부터 전지적 작가 시점까지 그 시점을 갖고 있는 서술자가 아니고 인물인 거지, 인물. 그러니까 철수, 영희, 해설자 이렇게 인물인 거야, 같이. 그래서 서술자는 없다. 서술자가 없고, 그리고 이미 벌어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이 나와서 그걸 재현을 해주는 게 연극이라고 할 수 있거든. 재현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에요. 그래서 지문 같은 거 보면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 거지. 여기도 보면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주는 게 희곡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희곡은 일단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막이 좀 더 큰 개념이야. 막은 커튼이 내려가는 거야. 커튼이 내려간 다음에 그 커튼 뒤에 있는 무대에 소품 같은 것들을 바꿔주는 거지. 시간도 많이 지났다, 혹은 공간이 많이 변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장은 불을 끄는 거야. 불을 끈 다음에 소품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의 장이 모여서 하나의 막을 구성하게 됩니다. 1막 2장, 2막 3장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작게 보면 희곡은 지시문과 대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희곡의 구성 요건인 거지. 지시문은 두 개예요. 무대 지시문과 행동 지시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무대 지시문은 무대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커다란 성곽으로 이루어진 무대, 옆에는 물이 흐르고 막 이런 식의 무대지. 그 장치에 대한 지시문. 그리고 등장 인물을 소개하는 것도 있어. 이것은 배우들을 위해 쓴 거야. 희곡은 배우들을 위해 쓴 거니까 이 배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대사를 보고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인물들은 어떤 게 나오고, 그리고 전체 이야기 구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지. 등장인물의 소개와 대략적인 줄거리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해주는 게 이 희곡의 가장 앞장에 있어. 그 다음에 무대에 대한 무대 지시문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모두 무대 지시문. 행동 지시문은 인물의 당연히 행동,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걸음 갔다가 돌아보며 활짝 웃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지시문인 거지. 그리고 행동 지시문에 인물의 등장과 퇴장도 언급이 됩니다. 누구 등장한다, 누구 퇴장한다, 이런 것도 행동 지시문으로 언급이 되는 거지. 대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대화, 인물끼리 나누는 대화, 그리고 독백, 그리고 방백이 있어요. 아까 방백은 했지. 이 둘 다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그런데 독백은 인물들이 못 들어. 관객들은 들어. 그런데 방백은 인물은 못 듣고 관객은 들어요. 그런데 독백은 등장인물도 들을 수 있는 말이 독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누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데 옆에서 문이 열린지도 모르고 방에서 혼잣말을 하는데 그 방문 바로 뒤에서 이렇게 듣는 이런 경우, 이런 장면들 같은 거 흔하게 볼 수 있잖아. 그런 건 독백인 거지. 그런데 무대가 전부 어두워지고 등장인물 하나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에게 조명이 때리고 조명을 비춰주고 관객들은 그 등장인물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등장인물이 자기의 심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방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희곡의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서술자가 없다라는 건 심리 변화 위주의 서사,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물론 1인극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모노드라마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면 각각의 등장인물의 심리에 대한 심리 묘사 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것 중에서는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거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거나, 혹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광장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인물의 심리묘사 위주의 소설들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연극에서는 불가능해.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돼. 일단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심리묘사는 안 돼. 그런데 인물의 심리만 이렇게 한 인물이 나와서 계속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독백이나 방백 같은 걸 통해서. 혹은 상대방 등장인물에게도 자기의 심리의 변화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연극이 재밌을까요? 재미가 있을 수가 없지.
연극은 재밌어야 돼. 왜 재밌어야 하냐면 불편한 자리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거든. 똑바로 앉아 있어야 돼. 허리도 너무 아프고 막 무릎도 아프고 졸리고 막 그래. 특히 겨울 같은데 연극 보면 이렇게 졸리거든. 내부가 너무 따뜻해서.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재미없는 연극을 보다가 이 관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이렇게 잘 거면 차라리 집에 가서 자지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들은 그 관객이 막 나가고 졸고 이런 게 안 보일까? 다 보여. 그러니까 관객들을 재우면 안 돼. 재우면 안 되려면 재밌어야 돼. 그 재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심리묘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갈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희곡을 갈등의 문학이다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희곡의 특징인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희곡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대 장치가 있고, 무대와 객석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다. 여기는 까맣게 되어 있고, 연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소품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다. 엿보고 있다. 소품이 드러나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수꾼은 전체가 그런 작품은 아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희곡은 그렇다는 거지. 자, 파수꾼의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파수꾼은 무언가를 망을 보면서 지켜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파수꾼에서 가장 파수꾼의 줄거리부터 얘기를 해보면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을이야. 울타리 바깥에는 이리떼가 살고 있어요. 이리떼가 아주 위험한 거지. 근데 이리떼만 살고 있느냐? 여기에는 딸기밭도 있어. 그래서 이 딸기밭은 이제 너무 좋은 거지. 딸기는 맛있는 거니까. 근데 이 이리떼가 너무 무서워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문을 열어주면 이렇게 떼로 가서 딸기밭에서 딸기를 따오고 돌아와. 근데 이리떼가 없어야 이게 가능하겠지. 여기에 망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초를 서는 거야. 이 높은 곳에서 사람이 서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리떼가 가까이 다가오면 이 사람들이 이리떼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철복을 두드려. 그럼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야.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이 마을 사람들을 지휘하는 촌장이 있어. 사실 이리떼를 본 사람은 없어요. 이 망루에 있는 파수꾼들은 봤겠지. 그러니까 이리떼다 라고 소리를 질러 주겠지. 그리고 촌장이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촌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떼는 너무 무서우니까 덫도 설치해 놓고, 그리고 파수꾼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안전할 때만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을은 굉장히 평화롭게 마을 사람들은 살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젊은 파수꾼 다가 있어요. 이 젊은 파수꾼 다가, 이 사람은 아직 망루에 안 올라가 보는 사람이야. 아직 거기까지 승진을 못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파수꾼 가는 망루에 올라가 있고, 파수꾼 나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 근데 이제 교대할 시간도 되고, 그런데 파수꾼 나를 깨울 수가 없어서 감기 기운이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파수꾼 다가 망루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파수꾼 다가 이제 망루 위로 올라간 거야. 다가 올라간 거야. 딱 보니까 여기에는 이리떼가 없고 흰 구름하고 푸른 하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해. 너무 아름다운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옆에서 파수꾼 가가 갑자기 이리떼다! 이리떼가 나타났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파수꾼 다가 보기에는 이리가 없거든. 근데 파수꾼 가는 이렇게 양철북을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이리떼가 있다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지. 거기서 이제 파수꾼 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리떼가 없구나.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 그래서 파수꾼 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나한테 물어보죠. 이리떼 봤냐? 그러니까 나는 이리떼는 확실히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고 있는 거지, 파수꾼 다는. 근데 이 파수꾼 다는 아무래도 이 사실을 좀 알리는 게 좋겠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 왜냐면 거짓으로 이제 속아왔으니까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알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래서 이 심부름하는 아이가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내버린 거지.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났다라는 걸 촌장이 알게 돼. 그래서 촌장이 파수꾼 다를 찾아와요. 그래서 파수꾼 다를 찾아와서 이제 네가 본 게 뭐냐라고 하니까 뭐 푸른 하늘의 흰 구름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리 때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물어보는 거야. 몰랐었냐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니까 촌장은 이리 때가 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거짓이지만, 이리 때가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속인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래서 이 촌장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촌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거짓을 통한 질서와 안전이 진실보다 중요하다는 거지. 요거를 거짓을 지워보면 질서와 안전이 진실 혹은 자유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긴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파수꾼 가 얘기하는 겁니다.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은 말할 수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이 구름이 바로 진실이죠.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근데 지금 파수꾼 다가 원하는 건 진실이에요, 진실. 그런데 촌장은 너는 지금 네가 원하는 건 파수꾼 가와 나의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라고 해요. 파수꾼 다가 원하는 건 진실이었어. 이리 때 말고 아름다운 흰 구름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였어. 그런데 촌장은 파수꾼 다에게 네가 원하는 건 저 사람들의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거지 라고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파수꾼 다의 의도를 자꾸 왜곡하고 있는 거야.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뭐라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며 웃으며. 이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는 거 머리를 막 빠르게 굴린 거지.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써야겠다 하고 이제 웃는 거예요.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막루도 세웠고 양철복도 두들기고. 그러니까 가시 울타리, 막루, 양철복 이런 것들이 모두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들인 거지.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그래서 촌장이 지금 그래,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촌장의 진짜 마음일까? 아니지. 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서 일단 파수꾼 다의 말을 인정하고 그 사람 편이 파수꾼 다의 편인 것처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마. 이젠 됐어요. 근데 이거 그래, 외치마. 이건 거짓말이죠.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구름, 허공했던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이게 이제 독백에 해당하는 거죠. 혼잣말처럼 하고 파수꾼 다에게 들으라고. 오히려 이때가 더 좋은 건 아닌지 몰라. 이게 바로 촌장이 진짜 원하는 거죠. 마을의 질서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뭐에 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오늘 얼굴에서 혀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마치 뱀처럼 혀가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야. 이 촌장이 아주 교활한 성격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행동인 거지.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막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는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즉
진실을 알게 된 첫날 질서는 무너진다라는 거죠.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을 거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죽느냐면 도끼에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내릴 거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 파수꾼 다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공포심,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과장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죽는 거지 라고 하는 거지. 근데 파수꾼 다가 원하는 건 진실이었지. 그런데 진실 말고 죽는 걸 원하는 거잖아 라고 또 파수꾼 다의 의도를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내가 본 그 흰구름 있지 않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내가 죽는 거잖아 라고 계속 왜곡하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꼭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움을 믿지도 않는구나. 자꾸 파수꾼 다의 신념을 지금 꺾으려고 하는 행동, 말들인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이게 바로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인 거지. 시간을 벌기 위한 모습이에요.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고 외칠 테니 중략 부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고 심부름꾼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몰려오는 거야. 촌장, 관객들을 향해 이 관객들이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관객들을 연극에 참여시키고 있지. 이게 바로 이 실험적인 모습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해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해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간다. 근심 속에 쫓아간다.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즉 파수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이리떼가 있겠거니 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냥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이것은 네가 출세할 기회다. 이런 거지.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다는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벌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복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이렇게 끝나는. 그 뒤로 이제 얘기는 이어지는데 파수꾼 다가 이리떼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하는 건 파수꾼 다가 촌장의 설득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 거짓을 퍼뜨리는 것에 동조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파수꾼 다가 내려와요. 촌장이 파수꾼 다를 불러.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저 멀리에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있는 막루에서 지내라. 그리고 네가 마을로 돌아올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진실을 알고 있는 이 유일한 사람을 격리시켜 버리는 거지. 그럼으로써 이제 마을은 다시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이런 게 파수꾼의 내용입니다. 파수꾼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하고 우상의 눈물하고 아우를 위하여에서 얘기한 그 우의적인 작품이야. 우의 아주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지. 문학에서는 우의, 비문학, 독서에서는 유추가 중요하다고. 우의는 한편의 이야기가 하나의 거대한 은유가 됨으로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나 세태를 풍자하는 방식이 우의라고 했었지.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은 1970년대의 상황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촌장, 이리, 떼, 울타리, 파수꾼, 가, 나, 다, 양철복, 주민들, 아이, 이것들이 모든 게 딸기까지
모든 게 70년대 상황을 우의적으로 은유하고 있는 거야. 1970년대라고 하면 이 권위주의 정부 정권의 시절이잖아요. 당시의 권위주의 정권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일단 이 촌장은 당시의 정권이라고 칩시다. 대통령이라고 치면 이 1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위협이거든.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서를 갖추게 만들어준 거지. 당시에 1970년대는 존재하지 않은 위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질서를 심어주었던 게 있어요. 그게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의 침공, 공산주의의 침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1960년대 이미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이제 뒤집어져서 남한이 훨씬 잘 살게 됐고, 그리고 전쟁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남한을 북한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지금은 미국이 없어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지만, 당시에는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길 수가 없었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는 건 북한 스스로가 지도 위에서 지워져 버리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침공할 리가 없는데 침공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반공주의에 머무르게 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거지. 그 울타리가 바로 뭐 질서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안보에 해당하는 거지. 반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 가는 무엇인가? 촌장의 의사를 멀리 전달해주는 인물인 거지. 언론에 해당해요. 언론인. 양철북은 언론, 신문이나 방송을 얘기하는 거고, 파수꾼 나도 언론인데, 이 언론인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 정권에 영합하는 언론인이라면, 파수꾼 나가 해당하는 건 이 언론인을 뒤따르는, 그 비판의식이 없는 언론인인 거지. 파수꾼 다는 똑같은 언론인이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파수꾼 다는 결국에는 이 촌장의 말을 따르게 되거든. 그래서 정권에 굴복하는 나약한 지식인인 거지. 주민은 무지한 국민들, 민중을 뜻해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그런 민중인 거지. 아이는 희생자인 거고, 딸기밭이 바로 질서 같은 걸 뜻하겠지. 그러니까 그 안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거 각각을 은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한 편이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고, 그리고 우위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예로 드는 게 파수꾼과 아우를 위하여예요. 교과서에서도 수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출제가 된 적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봤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인물의 내면 변화가 나타나지 파수꾼 다의 내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마을 주민들하고 파수꾼 나가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진 않아. 왜냐면 이때는 이미 파수꾼 다는 넘어간 상태거든. 촌장에게. 그 넘어간 상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확실하게 해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등장인 거지. 답이 2번입니다. 인물들의 상반된 생각을 드러내어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촌장과 파수꾼 다의 진실 혹은 뭐 질서에 대한 상반된 생각, 태도가 나타나죠. 일상적 구어체를 사용하여 극의 내용을 현실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그냥 충분히 배우가 뭔가 말투를 바꾸지 않고 혹은 사극처럼 얘기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말투지. 그러면 일상적 구어체라고 할 수 있어요. 관객을 극에 끌어들여 군중농원의 어려운 장르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는 언제나 줄거리 문제라고 했었지. 이거 줄거리 문제예요. 마을 주민들은 촌장의 위선적인 행동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다가오게 된 거지. 몰려오게 된 거지. 그런가? 근데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촌장의 위선을 떨었다, 거짓말했다, 이건 몰라. 단지 이 식품 운반인, 식량 운반인 이 꼬마 아이가 사실은 아니라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궁금증이 느껴진 거야. 그래서 우리 촌장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고 몰려온 거지. 위선적 행동에 대한 분노는 아직 느끼지 않은 거예요.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건 촌장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가정한 거지. 파수꾼 다는 마을 주민들의 관심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 그렇지 않지? 이 사람이 파수꾼 다가 힘겨워한 건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촌장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혹은 알려야 하느냐, 고민 때문에 힘겨워한 거지. 촌장은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맞죠? 내일 해라 라고.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염려하고 있다. 겁쟁이인 성격을 염려하고 있지. 파수꾼 나는 촌장이 마을 주민들에게 사실을 말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닙니다. 파수꾼 나는 이리때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윗글을 토대로 공연하고자 할 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희곡은 반쪽이라고 해서 그래. 이제 연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한다는 거지. 기억.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평화로웠어요. 외치겠어요. 이거는 결의에 찬 표정이 맞지. 아니다. 난 외치겠다라고 하니까. 니은.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잘못했다. 이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드러나야 될까? 아니야. 그러면 관객들은 진짜로 이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뉘우치는 척하고 있게 연기를 해야, 그래야 관객이 저 거짓말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지. 디귿. 그래서 니은이 틀렸죠. 2번이.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뭐 도끼가, 머리가, 피가 이런 부분. 과장된 몸짓과 어투로 대사를 해야겠지. 그래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리을.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당황해하는 표정이지. 너 내일이면 그건 없어지는 거니? 아니다. 넌 그건 못 믿는 거지? 아니다. 믿는다. 라고 당황을 해야겠지. 미음.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이건 너에게는 큰 기회다. 라는 거. 두드리면서 걱정스러운 투로 당연히 대사를 해줘야겠죠. 자,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해 봅시다. 파수꾼은 인위적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상황을 큰 틀로 삼아 이를 알레고리적 형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알레고리가 바로 우의라고 했었지. 영어도 알아둬야 한다고. 표면적 이야기 배우의 이체적인 의미를 가리키도록 이중구조를 가진, 즉 구체적 이야기의 전개와 동시에, 구체적 이야기 전개와 동시에 추상적 의미의 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우에 동반되도록 짜인 기법이다. 이강백의 작품은 사실주의와 같은 현실의 직접적 모방으로 형상화의 기초를 삼지 않으며, 즉 이강백은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을 쓰지 않았다는 거야. 작가의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의 현실적 상황과 관련이 없는 듯 보이는 이국적이고 가상적인 상황과 인물을 설정했다. 즉 이강백의 작품의 특징은 환타지, 환상적인 공간, 인물, 사건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알레고리 기법으로 1970년대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한 안보 논리에 대한 통렬한 풍자를 보여주었다. 감상해 봅시다. 이제 우의적인 걸 파악해 봅시다. 촌장과 파수꾼 다의 이야기는 표면적 이야기가 맞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배자, 독재자와 그 독재의 이 반기를 드는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은 꺾이게 되는 지식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촌장은 마을의 위기의식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그렇지. 촌장, 파수꾼 등은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가상적 인물 맞습니다. 이리때에 대한 촌장의 논리는 1970년대 안보 논리를 풍자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이 앞부분, 앞에 나왔던 작품처럼 하회 별신굿 탈놀이처럼 풍자는 웃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풍자는 웃긴 게 아니야. 풍자는 웃긴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면 다 풍자예요. 그러니까 얘도 풍자인 거지. 아주 침울하고 우울하고 무거운 내용이지만 이것도 풍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2차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 현실과 대비되는 가상적 상황이 아니지. 대비되는 가상적 상황이 아니고 유사한 가상적 상황이어야 우리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 이 은유라고 하는 건 이 은유의 대상과, 즉 원관념과 이 은유를 하고 있는 빗대는 대상, 즉 보조관념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하면 호수는 넓고 깊어. 내 마음도 넓고 깊어 하는 공통점이 필요하다는 거지. 대비가 되면 안 돼. 공통점이 있어야 은유라고 할 수 있어요. 5번. 윗글의 양철북과 도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도끼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다. 그런가? 도끼는 폭력인데 양철국은 그러니까 도끼는 진실을 감춘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이죠. 양철국은 파수꾼 다와 촌장의 갈등을 해소해? 아니지. 양철국은 파수꾼 다의 혼란스러운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거 아니지. 양철국은 거짓을 전파하는 수단이에요. 도끼는 촌장이 파수꾼 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된다. 이게 맞지? 도끼로 내 머리가 갈라질 거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양철국은 이리때의 위협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리때의 위협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이제 뿌리 깊은 나무. 마지막 서사 장르에서 볼 작품은 뿌리 깊은 나무인데, 뿌리 깊은 나무는 드라마예요. 세종대왕의 뭐 세자 시절부터 그 왕이 된 이후까지를 그린 드라마고, 송중기가 어린 세종을 연기를 했고, 그리고 한석규가 큰 세종을 연기를 했고, 뭐 중간에 장혁도 나오고 신세경도 나오고 했던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예요. 한글 창제에 대한 그 뭐 가상적인 상상의 이야기, 뒷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룬 작품인데,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 혹은 드라마, 대본, 이거 보통 같이 얘기를 해요.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은 그 상, 영 혹은 방, 영, 이건 방송이고 얘는 이제 영화인 거지. 을 목적으로 한 문학이 시나리오 혹은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쪽짜리인 거지. 희곡은 그나마 사실 희곡도 이 연출가와 배우를 위한 글이지만, 우리 같은 그냥 일반 독자를 위해서 쓰는 희곡도 있어요. 그 레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시나리오는 그런 거 자체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연출자를 위한 글이에요. 설계도인 거지, 설계도. 그래서 시나리오는 기술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얘는 씬, 얘는 숫자, 그 다음에 숫자, 장소, 시간, 이렇게 아예 씬을 표시하는 이 규칙이 있어. 근데 희곡은 사실 이런 건 없어. 그리고 각종 뭐 용어들이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CU, 클로저, 뭐 OL, 오버레, 뭐 줌인과 줌 아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효과, 이펙트, 효과, 그리고 요즘은 요 인서트, 이런 것들이 나와요. 클로즈업은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거고, 뭐 오버랩은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겹치는 거, 줌인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줌아웃은 나오는 거, 이펙트는 이렇게 카메라 밖에 사람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기요 하면 소리만 들리잖아. 이런 게 이제 이펙트인 거지. 인서트는 화면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연기를 하다가 중간에 끼어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되게 조그만 뭔가 하나 줘.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아. 근데 조그만 뭔가라서 안 보여. 그러면 이 조그만 뭔가가 분필이 다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인서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명 장면인 거지. 얘네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즉 서술자가 없어.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야. 갈등의 문학 이런 것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나리오와 드라마 대본도 갈등의 문학일 수밖에 없는 게, 영화관은 극장보다는 그 연극을 보는데, 그것도 극장이네. 거기보다는 훨씬 더 의자가 편하기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막 3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지. 그것도 있지만 연극은 한 편 만드는 데에서 한 달 동안 연극을 상연하는데 한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 근데 영화는 한 편 만드는데 요즘 우리나라 영화는 100억 정도 들고, 헐리우드 영화는 한 비싼 것들, 그러니까 규모가 큰 영화는 3천억 막 이렇게 드는데, 이걸 다 뽑아내려면 사람들이 재미를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재미는 갈등에서 나온다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야. 드라마가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돌리지. 우리는 채널을 돌려버려. 채널을 안 돌리고 그 리모컨을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드라마가 재밌어야 되는 거야. 막 1시간이 10분 같아야 돼. 갈등이 있어야 재밌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갈등의 문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연극에 비해서 어떤 게 다르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희곡은, 연극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어.
어떻게 제약이 있냐면, 이 무대라고 하는 게 이 강의실 정도 크기 혹은 이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배우는 5명, 6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2시간, 2시간 반 정도밖에 이 상연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광활한 시간대를 다루는 것도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간이 막 광활한 우주 이런 걸 다루는 것도 사실 힘든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5, 6명으로 우주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 인터스텔라를 찍을 수는 없다고. 근데 영화나 드라마는 그게 가능해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 이 한 장면에 100만 명의 군사가 필요해. 그럼 거기다 때려 박을 수 있는 거지. 실제 인물로도 때려 박을 수 있고, 카메라를 크게 보여주면 되니까. 그리고 CG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 시나리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의 좋은 점은 말이지, 이 씬 넘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사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뭐 절정, 결말, 이렇게 소설의 방식을 써보면 뭐 여기 뭐 반전, 대단원 뭐 이런 것들이 연극에서 쓰이긴 하지만, 이런 걸 놓고 보면 발단에서는 소개를 해야 돼. 인물과 배경을 소개만 하는 거야. 관계는 얽히지 않아. 전개에서는 관계가 시작이에요. 이 관계의 시작이 갈등의 시작이에요. 인물이 관계를 맺어야 서로 싸울 거 아니야. 위기는 갈등의 고조고, 절정은 갈등의 최고조인데다가 결국에는 해결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 거지. 결말은 뭐 주제를 들어오면서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좋은 점은 말이지, 이게 씬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지.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발단은 첫 번째부터 한 15번째 정도까지가 이제 발단이야. 15씬까지가 발단인 거지. 한 30씬에서 한 35씬까지가 전개야. 그리고 결말은 마지막에 한 110씬에서 120씬까지 정도가 결말이야. 그럼 그 나머지는 36에서 한 100까지는 전부 다 위기절정인 거지. 그렇게 보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드라마는 이것을 2분의 1 하면 돼. 드라마는 보통 60에서 70씬 정도 사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씬을 보고 이게 어느 장면이구나, 우리가 뭘 파악해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 예를 들면 이 뿌리 깊은 나무에 이 지문은 씬 13부터 출발해. 그러면 요 사이에 어딜 거라는 거지. 인물이 소개를 한 다음에 인물의 관계가 맺어지는 부분이겠구나, 갈등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시나리오와 드라마의 좋은 점이야. 드라마 대본에 왜 이렇게 구성을 하느냐, 만드는 사람도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가가 인물들을 소개하고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쓰려고 해. 그런데 이 연출가가 오해하고 갈등이 격화되는 부분으로 이제 찍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리고 배우도 마찬가지로 인물이 서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갑자기 막 감정을 막 이렇게 막 올려서 연기를 하면 안 되겠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씬 13이야. 둘이 갈등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갈등이 시작만 돼야 돼. 라고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의 드라마 대본의 숫자의 의미인 거지. 그래서 이걸 알면 읽기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의 이 본문은 다음 시간에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법 합시다.